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내게 건넨 말은 조이가 아니었다. 아직도 그 애 둘 데리고 전세방에서 버티고 있어? 언니는 검은색 옷 사이로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일부러 드러내듯 목을 기울이며 말했다. 오빠는 아예 나를 보지도 않았다. 남의 집 귀찮은 짐이라도 된 듯 조문객 인사만 받고 바로 귀퉁이로 빠졌다. 아이들을 데리고 묵묵히 인사하던 나만이 그 공간에서 가장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열었다. 언니와 오빠는 이미 반쯤은 다 가진 얼굴로 기대에 차 있었고 나는 별 기대 없이 두 아이가 싸우지 않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을 생각하셨다면 내가 상속받을 건 아마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언니는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오빠는 분당의 아파트 2채를 물려받았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언니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진심이세요? 주유소요? 오래전에 폐업한 트럭 주유소. 도심 외곽의 외딴 골목에 있는 방치된 시설. 비도 새고 화장실물도 안 나오는 곳. 거기다 종이 한 장, 작은 황동 열쇠 하나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기동 선생님께서는 따님께 꼭 이 열쇠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 열쇠가 그 주유소 문 여는 거야? 아니면 창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현중과 현우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아이. 형은 항상 조심스럽고 동생은 뭐든 바로 물어보는 성격이었다. 그 순간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열쇠 왜 웃으면서 받았어? 웃은 줄 몰랐다. 하지만 아마도 맞았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유산이 황동 열쇠와 망한 주유소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으니까. 며칠 후 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주유소로 향했다. 간판은 낡았고 입구는 거미줄 투성이었으며 안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정수기업 철제 캐비닛 위에 놓인 사진 액자 하나.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낡은 트럭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기억과 달랐다. 살아생전 아버지 얼굴은 늘 무표정하거나 화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한켠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내가 가진 열쇠와 맞닿은다는 자물쇠 구멍.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종이 몇 장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아버지와 모르는 남자가 악수하는 장면이었고 종이에는 낯선 언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다. 녹음기는 오래되어 재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이들과 셋이서 좁은 원룸에 누워 있었다. 현주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현우는 자꾸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엄마, 주유소에서 뭐 나왔어? 나는 아이들에게 그냥 오래된 종이랑 고장난 기계였다고만 말해줬다. 둘 다 대단한 반응은 없었다. 다만 현주는 조용히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왜 엄마한테 그걸 주셨을까? 그 질문은 내라 스스로에게도 계속 던지고 있는 물음이었다. 왜 나였을까? 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유산으로 남긴 게 그 낡은 장소였을까? 그리고 왜 그 안에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 이해할 수 없는 메모, 작동도 안 되는 녹음기를 숨겨두었을까? 언니는 다음날 다시 연락해왔다. 생각해보니까 그 주유소 너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우리가 정리해줄게. 명의만 넘기면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리? 뭘 정리하는데 그렇게 급할까? 그들의 속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주유소, 아버지의 기억, 그 황동 열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모들. 분명히 무언가가 더 남아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이건 내가 받아온 진짜 유산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아빠가 내게 남긴 건 낡은 건물이 아니라 질문이다. 나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쌍둥이 중 동생인 현우가 반 친구들에게
가난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엄마가 주유소에서 산다며 놀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가 교실에서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조금 예민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현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책만 보고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려는 걸까? 이 낡은 주유소를 지키는 일이 정말 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다음 날 언니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법률 서류까지 들고 왔다. 노골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거 받아. 계약서야. 우리가 그 주유소 정리해줄게. 지금이라도 넘겨.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류를 넘겨받았다. 서명은 하지 않았다. 언니는 아이들을 흘낏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너 이 애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손 떼. 어차피 쓸모도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러니?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주유소로 향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손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 전에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캐비넷 뒷면을 다시 열어봤다. 오래된 바닥 타일 하나가 어긋나 있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자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며 철컥 소리가 났다. 타일 밑에는 얇은 금속판이 있었고 그 아래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한글과 영어가 섞인 글씨로 적힌 메모들, 숫자들, 그리고 스탬프가 찍힌 봉투가 함께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록처럼 보였다.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8년간의 기록, 접선일자, 인물 식별, 위험도 등급, 서울 G14 구간 유지 중.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G14? 접선? 위험도? 이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다. 순간 아버지가 남긴 황동 열쇠가 떠올랐다. 그 열쇠는 단지 서랍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주유소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에 말끔한 외모였지만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영어로 이렇게 물었다. 기동 씨 따님 맞습니까? 나는 놀라지 않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이름은 마르코라고 적혀 있었다. 국적은 독일. 명함에는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진짜 목적은 뻔했다. 기동 씨가 운영하시던 자료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필요하신 경우엔 정당한 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내게 보였다. 모두가 무언가를 암시하는 단어들로 가득했고 내가 전에 봤던 메모들과 연결되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르코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주유소 사무실에 앉았다. 작은 책상에 봉투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건 아버지가 내게 지켜달라고 남긴 것이 아니라 결정하라고 넘긴 것이란 걸. 며칠 후 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단호한 어조였다. 우린 투자자를 찾았어. 다음 주까지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너도 아이들 생각해서 그만 좀 버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캐비넷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서류 아래쪽에 숨겨진 또 다른 열쇠가 있었다. 황동이 아닌 녹슨 철 재질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종이가 감겨 있었다.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아버지의 필체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준의 조용한 눈빛, 현우의 거침없는 질문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선택의 의미를 물어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땐 나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이건 돈 때문도 복수 때문도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주유소에 다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주유소 안을 둘러보더니 내게 명함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도 없고 연락처조차 없었다. 그저 이름만, 엘레나. 그리고 아래에 작은 숫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러 번 재생을 시도한 끝에 짧은 소리가 났고 그 안에서 남겨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확실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 누군가 네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봐라. 그들은 항상 돌려 말하지 않는다. 녹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누군가 다가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에게도 경고를 남긴 셈이었다. 다음 날 현준과 현우가 등교하던 중 낯선 남성이 그들 근처를 맴돌았다는 연락을 학교에서 받았다. 교사는 신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명함에 적힌 숫자 코드를 휴대폰에 입력해 검색해 보았다.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QR코드 형태로 연결되는 암호화된 웹페이지가 나타났다. 그 안엔 단 한 줄의 문장만 있었다. 서울 G14 접속 대기 중. G14. 아버지의 메모에서 봤던 그 단어. 나는 다시 메모들을 꺼내어 배열해 보았다. 날짜, 장소, 이름, 코드. 마치 퍼즐처럼 보였다. 그중 하나는 다음 주 금요일 서울 G14 지점 오후 3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에 G14라 표시된 장소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에 주유소에 왔던 그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동 선생님의 따님이시죠? 저는 엘레나입니다. 그녀는 긴 말 없이 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곳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외국어로 가득 찬 문서들이 정류돼 있었다. 그리고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내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당신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협력정보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정보 전달, 접선, 암호 해석 업무를 맡으셨고 주요소는 그 거점 중 하나였어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낯선 언어, 암호, 녹음기, 사진, 서류. 모든 것이 단지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갖춘 정보체계 일부였던 것이다.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남긴 거죠?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계좌 정보, 부동산 문서, 신탁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대부분 외국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최종 수익자는 모두 나였다. 합산 자산 가치는 하나로 약 20억 원 이상. 그 순간 내 가족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 주유소를 빼앗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지만 뭔가 있다는 직감만으로도 충분히 욕심을 낼 이유가 있었다. 이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존재해요. 당신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곳을 지키고 이어갈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건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히 책을 읽던 현준, 투덜거리면서도 내게 질문을 던졌던 현우. 내가 사라진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내가 지킨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도 도우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돌아오는 길 주유소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낡고 바른 글씨.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렸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나한테 달렸어. 엘레나와의 만남 이후 나는 매일 밤 주유소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노트북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섞인 문서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조금씩 전후 맥락을 파악해갔다. 그중 일부 문서는 정보기관 간 거래 기록처럼 보였고 특정 인물의 이름과 일시, 암호 코드가 붙어 있었다. 계속되는 확인 끝에 나는 한 문서를 발견했다. 거기엔 내 이름이 포함된 국제 신탁 계약서가 있었고 총 3개국의 은행 계좌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이를 해석해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정보의 통로입니다. 자산도 포함돼 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당신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이전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부동산 중 유일하게 내 명의로 넘어온 것은 주유소뿐이었다. 반면 언니와 오빠는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이미 처분하고 현금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빠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가 며칠 전 외국계 기업에 팔렸고 그 자금이 한 비밀 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엘레나는 이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 계좌는 불법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와 연결된 이름 중 하나가 당신 오빠입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오빠가 단순히 부동산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유소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는 낮고 조급했다. 주유소에 보관돼 있던 서류 중에 아빠 메모 있지? 그거 그냥 폐기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야 돼. 나는 반문했다. 무슨 메모? 너도 알잖아. 거기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거 외부에 나가면 큰일 나.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언니의 말투는 분명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밀을 일부는 알고 있었고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단지 유산이 아니라 책임과 과거까지 모두 덮으려는 시도였다. 며칠 뒤 엘레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정식 제안을 했다. 우리는 당신을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험은 있지만 안전장치는 충분합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다. 조건이 있어요. 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겐 어떤 위협도 닿아선 안 돼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아이들은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학교와 이동 경로,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나는 주유소 내에 설치된 통신 장비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평범한 보일러실 아래 설치된 작은 공간이었고 여러 개의 디지털 장치들이 작동 중이었다. 데이터 전송 로그, 암호화 메일 서버, 그리고 외부 접속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 중이었고 어떤 정보는 매주 일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느꼈다. 아버지는 이걸 혼자 감당해왔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함구했다. 대신 마지막에야 나를 선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모든 걸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누군가 내 이름으로 하원인가를 요청했다고 했다. 교직원이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해 온 것이다. 나는 바로 학교로 달려가 교장실에서 확인된 서류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다. 엘레나는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유산도 과거도 아니었다.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봉투 하나를 꺼내 문구 하나를 꾹 눌러 적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언니와 오빠가 함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유소를 찾았다. 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정리하고 싶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겠다. 오빠는 말없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그 서류에는 상속 무효 소송에 대한 예고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받아 읽기 시작했다. 이미 예상한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으며 유언장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내가 주유소 외 자산을 넘겨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며 전체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말은 번듯했지만 결국 목적은 명확했다. 이 주유소, 아니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의도였다. 법정에서 보자. 그 말만 남기고 나는 서류를 돌려주었다. 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전과는 다른 내 태도에 놀란 것 같았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요즘 아이들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 너도 알겠지만 둘 다 예민해져 있고 선생님도 걱정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현우가 며칠 전 내게 울면서 전화했어. 친구들이 집 보고 놀린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주유소에 아이들을 계속 두는 게 맞는지는 나도 의문이야. 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말 안 하잖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에게까지 번진 파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러워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선택이 왜 필요했는지. 며칠 뒤 주유소 근처에서 낯선 차가 며칠째 정차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동네 주민이 이상하다고 느껴 알려온 것이었다. 엘레나는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그 차량은 이전에도 오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몇 차례 포착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주변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현준이는 조용한 아이예요. 모든 걸 안으로 삼키고요. 현우는 표현은 잘하지만 상처도 쉽게 받아요. 그 애들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엘레나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보호 조치를 강화할게요. 당신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며칠 후 아이들 학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누군가가 보호자 변경 신청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행정 직원이 이상함을 감지해 중단시켰지만 누군가는 날 모르게 아이들을 법적으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전 남편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통보받고 알았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돼. 너 요즘 너무 달라졌잖아. 애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그 애들한테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도 언젠가는 설명할 거야. 그날 밤 현준과 현우가 동시에 물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여긴 위험하다고 해. 나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여긴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야. 할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기도 하고.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지킬게. 현우도 끄덕이며 따라 말했다. 그래, 무섭긴 하지만 엄마 혼자 하지 마.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웃음을 보였다. 이 작은 용기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두 아이에게 하루에 하나씩 주유소의 의미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 안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와 정보,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엘레나가 조용히 전해왔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었다. 엘레나는 보안 전담팀과 함께 다시 주유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 경로를 점검했다.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하 보일러실 안쪽 벽면이 분리되었고 그 뒤에서 암호화 서버와 연결된 단말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장비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중 일부는 최근에도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었다. 이제부터 이 장비들은 당신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엘레나는 간결하게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과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본부에 전송하면 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걸 왜 제가 해야 하죠?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위협이 되죠. 아버지는 당신에게 넘김으로써 이 정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길 원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부터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그날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NIS의 민간 협력자로 등록되었다. 정식 요원은 아니었지만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접근 권한과 보안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비밀 유지 사약서를 쓰고 훈련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엘레나는 내 역할을 관리자라고 불렀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필요한 순간엔 보고하는 존재. 아이들에겐 달라진 일상에 대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엄마가 하는 일은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우리를 지키는 일과도 관련이 있어. 현주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비밀 요원 같은 거야?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비밀까진 아니고 조용한 일이지. 그러던 중 주유소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차량 2대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접근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CCTV에는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고 엘레나는 바로 확인해 주었다. 그 차량들은 각각 오빠와 연관된 법인의 랜드 차량이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은 그냥 협박이 아니라 실제 침투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결심했다. 방어만으론 부족했다. 그날 밤 엘레나에게 말했다. 정보를 공개하겠어요. 제한적으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엘레나는 놀란 표정이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위험은 곁에 있어요. 숨기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며칠 후 뉴스 보도 하나가 등장했다. 정보 유출 정황 포착, 해외 비밀거래 연루된 국내 고위층 의혹. 기사에는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거래 흐름과 관련된 법인명, 부동산 명세 일부가 공개되었다. 그중 일부는 언니와 오빠가 소유한 자산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언론은 금세 반응했다. 탐사 보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SNS에는 어떤 가족의 유산 다툼이 사실은 정모 싸움이었다는 식의 게시물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간 추측했고 누군간 기억을 떠올렸다. 주유소, 낡은 간판,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 엘레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다. 당신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시작됐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NIS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적극 협력자로의 승격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통보였다. 선택은 내 몫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순간 언제든 철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나는 공식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맡게 되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딸로만 머무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책임을 느꼈다. 어떤 결정이든 그 끝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가족이란 지키는 것이다.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다. 나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나의 길이 되었다. 며칠 후 언론은 언니와 오빠가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 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정황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명의와 지점, 매입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언니의 이름은 결국 화면에 드러났고 오빠의 법인 역시 가면 계열 투자회사로 낙인 찍혔다.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이들 옆에 있었다. 그날 밤 현준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전화했는데 뉴스에 이모랑 큰아빠가 나왔다고 했어.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야. 우리 가족이 감췄던 것들을. 아이들은 깊이 캐묻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무언가 느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작지만 진실을 아이들이 알아야 할 만큼은 전해주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학교에 보호 요청서를 정식 제출했고 아이들의 등하교 경로와 신변 보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며칠 뒤 검찰이 언니와 오빠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확보된 자료는 예상보다 방대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주유소에서 나온 암호화된 메모와 내가 제출한 일부 자료였다. 엘레나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단지 말없이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나는 마지막까지 모든 서류에 서명하며 진실을 남기기로 했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언니가 부동산을 통해 수년간 자금을 세탁한 정황과 오빠가 외국 기업을 앞세워 군사 관련 기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SNS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누군가는 내가 누군지 알아챘고 일부는 그 주유소까지 추측했다. 그 시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동안 임시 거처로 옮겼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아이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따라주었다. 현우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가 숨기던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야. 며칠 뒤 언론 보도에서 오빠가 긴급 체포됐고 언니는 외국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모두가 무너지던 순간 나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엘레나는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NIS 측은 나의 민간 협력자 신분을 비공개 명단으로 전환했다. 이제 내 이름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했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정보노드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주유소는 다시 한번 문을 닫은 채 보건공사에 들어갔다. 어느 날 나는 주유소 앞 작은 철제 우편함에 익숙한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기동 선생님 따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내부엔 누군가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분은 늘 침묵 속에서 움직였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님이 그 길을 잇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발신인 정보 없이 남겨진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누군가,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남긴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다시 실감했다. 주유소의 복원은 점차 마무리되어 갔고 나는 그 공간을 작은 커뮤니티 센터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이름은 짓지 않았다. 그냥 우리 공간이라고만 부르기로 했다. 누구도 그곳에 숨겨진 진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과 조용한 일상을 회복해갔다. 어느 저녁 현준이 물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도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끝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삶을 이제는 조금씩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몇 달이 흘렀다. 주유소는 더 이상 낡고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오래된 간판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흐름이 깃들어 있었다.
이름 없는 작은 공간은 동네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용한 아지트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다. 특별한 홍보도 없이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누군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갔고, 누군가는 벽에 작은 쪽지를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예전처럼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다. 말 수 없고 무뚝뚝했던 그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이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지켜야 했던 정보, 가족, 그리고 결국엔 나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유산이기 전에 고요한 신뢰였다. 아이들은 홀쩍 자랐다. 현주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현우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가 되었다. 둘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유소를 아꼈고,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내가 지킨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매일 느꼈다. 어느 날 주유소 안 작은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노트였다. 그 안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진짜 중요한 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지켜낸 시간이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게 남겨졌던 것들은 결국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었다. 엘레나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 정말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감시도 끝났고 위험도 사라졌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 이제 충분히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황동 열쇠 한 해가 들어 있었다. 처음 아버지가 내게 남겼던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번 열쇠는 열어야 할 문이 아닌 지켜야 할 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책상 서랍에 넣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주유소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앉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했다. 엄마,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남기게 될까? 현우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남길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야. 어느 날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주유소에 놀러 왔다. 그중 한 아이가 물었다. 이 주유소는 왜 아직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새로 짓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다. 버리지 마라. 가장 소중한 건 오래된 것 안에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의 나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었다.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기억은 흐려졌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시간을 견디며 남는다. 아버지가 지켜낸 것처럼 나도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거창한 유산도 감추어진 비밀도 아니었다. 다만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믿음, 혼란 속에서도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주유소 문을 연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낡은 의자를 닦으며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되새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키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신뢰,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삶은 때론 불공평하고
때론 고요하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며 기억이며 사랑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며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자그마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